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친엄마 남편한테 사기 결혼 폭로하면 제가 나쁜 건가요? 말 그대로 제 친엄마가 어렸을 때 사고치고 절 갖고 낳자마자 바로 시설에 보내줬습니다. 저는 입양 가서 아픈 양부모 밑에서 평생을 지내왔고 올해 21살인데 양부모님과의 세대 차이와 가정, 건강 문제 때문에 저를 키워주신 홀아버지를 부양할 집안의 가장이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친엄마의 지금 남편은 이혼해서 아들 하나 키우고 지내던 사람인데 둘이 재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신랑의 아이가 어렸을 때 둘이 만나서 그 아이는 제 친모가 당연히 본인 부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결혼 상대에게 본인은 불임이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결혼 생활은 5, 6년 정도 됐습니다. 감정 다 빼놓고 상황만 본다면 사기 결혼이잖아요. 그 남편이란 사람은 제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완전 1급 기밀 수준으로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제 존재 자체를 숨깁니다. 근데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봐요. 저는 힘든 유년 시절을 겪어봤고 제가 원망이라는 감정 하나 때문에 폭로한다면 그래도 저를 낳아준 친모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도 다 알고 그 아이도 잘못 없는 것도 알고 저는 이제 다 커서 엄마 품을 찾을 나이도 아닌 거 머리로는 확실히 아는데 너무 속상하고 서럽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에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질투랑 부러움은 한 끗 차이지만 다른 감정이잖아요. 저는 정말 질투가 아니라 순수하게 제가 꿈꾸던 그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가 너무 부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차라리 질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부럽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자라오면서 엄마가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입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양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양엄마 얼굴은 기억도 안 날 정도이고 연세 많은 아프신 아버지가 평생 살림을 해보신 적도 없는 사람인데 혼자서 저를 되게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색종이로 접어 만드는 날에는 일부러 하나는 못생기게 만들어서 아빠한테만 줄 수밖에 없다며 친구들 앞에서 아쉬운 척 연기를 했고 크리스마스나 생일,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을 아빠가 물어볼 때마다 엄마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어머니의 부재를 묻지 않았는데도 습관처럼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이면 다른 친구들 도시락을 보고 참 많이 부러웠고 학부모 참여하는 시간, 운동회 등등 그냥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다못해 어렸을 때 혼자 간 목욕탕에 또래 친구들은 전부 엄마랑 있어서 뭔가 민망해 씻지도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성장이 빨랐던 편이라 성교육을 받기 전에 월경을 시작해서 아빠한테 부끄러워 말할 수도 없었고 그게 월경인 줄도 몰랐고 병에 걸린 줄 알고 나름 티 안 나게 한다고 매일 검은 바지에 휴지를 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서 피에 관한 모든 것을 검색해 책으로 월경을 알게 됐지만 그 당시 어렸던 저는 월경이라는 개념만 알았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떤 물건을 써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아빠한테 말도 못했었고 제 용돈으로 라이너만 간단히 살 수 있었습니다. 양이 많은 편이라 학교에선 2-3개를 붙여놓고 집에선 휴지를 대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월경에 관한 상처받은 에피소드들도 너무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속옷 사이즈도 잘 몰라서 정말 매일 가슴에 멍이 들고 그 멍이 몇 년을 들어있다 보니 멍 모양 그대로 착색도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야 속옷도 제대로 입기 시작했고 첫 월경을 축하받았다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엄마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친구들이 한참 사춘기 때 엄마한테 서운하다고 하소연을 할 때도 그조차도 부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픕니다. 병에 걸렸는데 친부는 친모 본인조차 누군지 몰라서 유전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고 아빠는 연세 때문에 퇴직하신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척 원래 안 가고 싶었던 척 하면서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생산직에 입사했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약 1년간 경제활동도 못하고 아빠도 부양 못하고 정말 몸도 마음도 많이 피폐해졌고 친구들도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아픈 저 때문에 아버지 퇴직금은 전부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그 돈을 안 썼으면 지금 아빠 보청기 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병원비 한 번만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과호흡이 와서 응급실에 갔는데 숨이 막혀 말을 잘 못하니까 신고를 하면 응급실 비용이 들어 안 된다고 가기 싫다고 몸부림쳤지만 의사 전달이 안 되니 결국 가게 됐는데 그 돈을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주말이고 새벽 시간이었죠. 제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다 새내기 대학생인데 돈이 어딨나요. 퇴원조차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주무실 시간이었고 청력이 소멸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주무실 땐 전화를 해도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어른도 없고 친인척도 없어서 친엄마한테 퇴원 동의랑 응급실 비용만 부탁했는데 심지어 갚겠다고 하고 여쭤본 건데도 알아서 하라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지금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면서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는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꽤 최근 일이었어요. 엄마는 그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도 받았을 테고 어린이날 선물도 해줬을 텐데 왜 나만, 왜 아빠랑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내 엄마가 다른 애 엄마로 살고 있나 등 원망이란 감정이 쌓이다 보니 원한이 되더라고요. 제가 살던 아니던 관심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누굴 미워하는 감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무도 용서를 구한 사람은 없는데 혼자서 억지로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늦게라도 엄마 소리 해보고 싶고 간간히 만나고 연락도 하면서 추억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전 아픈 거 잘 참아서 아프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무식하게 독감을 버티다가 폐렴까지 만든 사람인데도 병 걸린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진짜 아팠어요. 지금도 아프고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너무 미워요. 왜 그 애는 아들이고 나는 딸이 아닐까? 왜 본인이 낳은 자식은 신경도 안 쓸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억울하다는 감정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 남편한테 사기 결혼이라고 폭로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엄마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 같고 그리고 남편이랑 아이도 불쌍하고 말로는 욕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겉으로만 센 척하는 찌질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상상 한다고 해서 제가 현실에서 실현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도 아는데 요즘 들어 계속 마음속에서 불쑥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저게 현실이 된다고 한들 저한테 득도 아니고 독이 될 거란 걸 아는데도 그만큼 믿고 힘든가 봅니다. 그냥 제 심보가 나쁜 거겠죠. 괜한 우리 아빠만 평생 고생시키고 효도 못 해드린 제가 더 죄인이겠죠. 근데 마음의 균열이 한번 생기니까 이성을 잡는 게 힘들더라고요. 어차피 그동안 없이 살아와 놓고 이제서야 제가 바라는 게 뭘까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그냥 투정 부리는 어린애 같은 생각인 거 아는데 너무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읽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익명으로 털어두니 속은 조금 시원합니다.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친부는 친모 본인조차 모릅니다.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모르더라고요. 입양시설에 맡길 때 작성한 서류에도 친부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 19세가 지나면 법적으로 본인의 입양 서류를 공개해달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걸 알게 된 경로는 어릴 적 가까웠던 친척의 말실수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충격적이었지만 당장 찾을 수가 없어서
성인 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본인도 술 먹고 실수한 거고 지인이랑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며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않았고 임신도 5개월 때 알아서 지우고 싶었지만 못했답니다. 제가 집요하게 알아내서 그나마 저거라도 들은 겁니다. 이런 글을 거짓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건 정신병이죠. 마음 같아선 그 서류 파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태명이 친모 성씨를 따라서 너무 적나라한 공개가 될 것 같아 못하네요. 지금 이름은 양부모 성씨지만 친모가 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그대로 사고 친 거 맞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사고였다고 그러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친자 증명은 굳이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산부인과에서 저를 낳은 게 아니라 시설에서 연계된 곳에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입양 보낼 준비를 하고 절 낳고 바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문서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아직 입양을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해서 시설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 내용까지도 전부 시설에서 기록해 놓습니다. 댓글에 주작이길 바란다는 사람도 많은데 생각보다 저와 같은 처지인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친모를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입양아들이 많거든요. 영화 아니고 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위로해준 댓글들도 전부 감사합니다. 여러 조언들을 보면서 제가 뭐라 답해야 할까 밤새 서글펐네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 댓글에 계속 친모의 정보를 어찌 알았냐,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입양을 어떻게 하냐 등 제 하소연과 관련 없는 질문들이 많아 또 댓글을 남깁니다. 양어머니는 아프지 않으셨어요. 아빠보다 10살 젊으셨고 양 심사 기준도 정식으로 다 통과하셨고 기간도 꽤 걸렸어요. 결혼한 지 20년 다 되어 가는데 시험관이며 뭐며 다 해봐도 결국 안 생겨서 입양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 시설을 돌아보시다 생후 1개월 반 된 저를 처음 보신 거고 거기서 제일 어린아이고 제가 계속 울었는데 아빠랑 눈이 마주치니까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작은 공장에서 사업도 하셨고요. 이혼 사유에 양엄마가 저를 학대, 방임한 것도 있었지만 사업이 망하게 만든 사람이 엄마라서 그렇게 됐어요. 애초에 한부모는 입양 못합니다. 그리고 친모 정보는 성인이 된 입양아 본인이 기관에 친모를 찾고 싶다고 상담을 하고 친모도 알겠다고 할 경우 서로의 정보와 입양 서류 전부 다 공유해 줍니다. 연락처는 할머니, 엄마 두 분이 서류에 적혀 있었고 현 주소지를 파악해 우편물로 전달됩니다. 외국으로 입양 간 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었다니 신기하다 그랬다는 대화 내용을 기관에서 전해 들었고 제가 손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얼굴 한 번이라도 봐달라고 해서 만남이 시설에서 성사됐습니다. 그때 연락처를 교환했고요. 그걸 거짓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입양 보육시설 기본 시스템 구조는 매뉴얼이 당연히 있어요. 흥신소도 아니고 어찌 아냐는 소리는 듣기 거북하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애를 키워보니 알겠습니다. 정상부모, 비정상부모가 확실히 나뉘네요. 애를 키워보면 안다는 사람들, 네 맞아요. 애를 키워보니 그 행동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애가 우는 거요. 애가 울 수 있죠. 울게 냅두는 애 엄마가 잘못된 겁니다. 애가 식당에서 컵이고 수저고 휴지고 뜯고 던지는 거요. 애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 뜯고 던지고 하더라고요. 애 키우니 알겠지만 부모가 되니 그걸 인지하고 미리 장난감 챙겨갑니다. 소리 안 나는 치발기, 실리콘, 소리 나는 사운드 등등으로요. 그리고 애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일단 식당이든 카페든 어딜 가면 애가 못 잡게, 애가 못하게 다 애 반대쪽으로 치워두고 가둬놓는 등 노력해야 한다는 걸요. 애 키워봐라 이게 되나? 라는 비정상 부모들 부탁드립니다. 모르겠지 하고 테이블 밑에 기저귀 버리지 마세요. 진짜 창피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 열심히 잘 키우는 정상 부모님들까지 욕먹습니다. 그리고 정상 부모님들은 제대로 치우고 나오는데도 옆 테이블과 옆옆 테이블에서
저 애엄마는 비정상 짓을 할까 안 할까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애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내 애 욕먹이기 싫어서라도 내 돈 쓰고 내 에너지 씁니다. 이럴 자신 없으면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 확실히 밖에 나오니 숨통 트이고 살 것 같아요. 대신 집에서보다 몇 배 이상은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가 사고치나 남에게 피해주나 신경은 쓰지만요. 나오는 자체가 좋기에 감수합니다. 나와서 애니까 봐줘라. 애를 안 키워봐서 그렇지.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 키워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내가 밥 덜 먹고 애 챙겨야 한다는 걸요. 그게 싫으면 안 나오면 됩니다. 애는 죄가 없어요. 그 부모가 죄지요. 그러니 비정상, 맘충 소리를 듣죠. 애는 죄가 없지만 사람들은 애 부모보다 부모 행동과 애 얼굴이 더 기억에 남고 욕을 하죠. 내 애 욕먹이기 싫으면 나와서 행동 좀 똑바로 하세요. 이제 곧 시할머니 생신인데 작년이 생각나네요. 룸을 잡았는데 형님 딸이 수저통 모든 통들을 다 들고 물고 빨았는데 형님은 그걸 다시 수저통에 넣더라고요. 휴지는 죄다 뽑아서 날리고 있고 고기판에 몇 개 타기도 하고 기저귀는 심지어 똥기저귀는 구석에 숨기기에 역겨워서 밥도 못 먹었네요. 놀래서 형님 그거 그래도 돼요? 했더니 아무도 모르니 괜찮아. 애 키워보면 이렇게 돼 하던 형님. 애 안 낳아봐서 모르지? 라는 그 눈빛. 궁뎅이 몇 대는 맞아야 될 것 같은 시조카 얼굴. 너무 충격이었어서 애 낳고 키우는 지금도 자주 안 만납니다. 애 잘 키우는 저보고 극성이라고 할까봐요. 극성이 아니라 제가 정상인 건데 말이죠. 그리고 애가 사촌 누나 하는 거 배울까봐 못 만납니다. 소리 지르는 걸 놀이로 압니다. 남이 째려보면 귀여워서 본다고 이모 안녕 하고 가르치는 부모들이라 안 만나는데 이번엔 또 어떤 비정상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이젠 말해줘야겠어요. 전 애 키워보니 절대 그런지 못하겠네요 하고요. 비정상 부모들 제발 배려라는 걸 알고 삽시다. 개념만 단어도 별로예요. 당연한 일, 당연히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왜 개념맘이라는 말을 하나요? 아무튼 애 키워보면 안다는 소리를 확실히 느낍니다. 추가, 오해하지 마세요. 애 있는 집은 나가려면 무조건 눈치 보며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눈치 보나요? 내 돈 내고 내 시간 쓰고 내 에너지 써가며 먹고 보고 즐기면 됩니다. 다만 아이로 인해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최대한 줄이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에게 피해주고 살았으면서 애 내세워서 정당화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애를 키워보지 않아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그저 당황스럽게만 봐왔고 애 키우면 저 상황이 이해가 될 거라는 말, 나도 저렇게 할 거라는 말이 참 오랫동안 머리에 박혔나 봅니다.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상식적으로만 행동하면 되는 것을요. 눈치 보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요. 누가 집에만 박혀 있으랬나요? 전 애 있어도 아가씨 때처럼 애 없을 때처럼 행동합니다. 나가는 거 좋아하고 카페 좋아하고 바람 쐬는 거 좋아하고 등등 다 해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뭐 흘리면 닦고요. 소리 크게 안 내고 애가 있어서 애가 소리 내고 뭐 하려 하면 바로 제재합니다. 제가 뜨거운 커피를 좋아해서 아기 다칠까봐 특히 아이에게 집중하기도 하고요. 애가 잘 안 우는 아이고 혼자 잘 노는 아이인 것도 맞지만 절대 방관, 방치는 안 합니다. 아기랑 대화할 때도 아기 얼굴 옆에서 말하고요. 대신 애 데리고 독서 테이블 등 요새 새로 나온 카페들은 개인 책상 테이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룸이 있지 않은 이상 아예 안 가고요. 개념녀 소리 필요 없어요. 그런 소리 듣는다고 돈이 들어오나요? 그때 그 엄마들이 너도 애 키워봐 하며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던 언니들이 떠올라서 쓴 글입니다. 싸움 붙이려 한 거 아니고 헐뜯을 대상을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잘못된 행동을 애 키우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본인 잘못 인정 안 하고 아기 키우면 누구나 다 그렇다고 애기 있는 부모들을 묶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을 비난한 글입니다. 제가 모든 부모들을 비정상 부모로 묶었다뇨. 전 그런 사람들하고 묶이고 엮이는 거 싫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쟤도 애 있네, 내 편이다, 저 애도 더럽히겠지, 이렇게 모든 애엄마들이 다 피해주고 산다고 묵던데 말이죠. 댓글을 다 읽진 못했지만 댓글에 2년만 더 키워봐 라는 댓글이요. 제 글이 웃긴가요? 이제 얼마 안 키워서 그저 웃긴 건가요? 2년 더 키우면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나요? 아니면 모든 엄마들이 애가 점점 클수록 비정상부모가 되어간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건가요? 아무튼 전 판을 자주 하진 않지만 2년 지나고도 생각나면 연결해서 쓸게요. 그런데 2년 뒤에는 당연하지 않은 행동들이 당연하게 이해가 되나요? 저런 댓글을 남기신 분들은 그랬나 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2년 뒤 애 목소리가 더 커지고 뛰어다니면 뭐가 달라지나요? 네, 남에게 피해주는 횟수와 수준이 달라지겠네요. 제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하는 수준이 달라지겠네요. 그때 되면 부모인 제가 힘들고 지쳐서 남에게 피해를 주든 소리를 꽥 지르든 영상을 저 건너방까지 들리게 크게 트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길 바라는가 봅니다. 그리고 100% 통제요. 아니,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식을 100% 통제하며 키우나요? 아기일 때, 부모가 해줘야 할 때, 미성숙할 때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내고 바른 인성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는 게 부모지, 100% 통제하며 키우는 게 부모는 아닙니다. 침 뱉는 게 잘못된 거다, 더러운 거다, 불쾌한 것도 혐오스럽다는 걸 성장하면서 알려주고 키워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하루 종일 붙어서 통제하라는 게 입에서 나온 방구인가요? 나가서 잘못된 행동하면 비판받고 욕먹겠죠. 어느 성장 이유는 제 소관을 벗어나고 크고 난 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랐느냐로 갈리겠네요. 아무튼 애 엄마 되어봐, 너도 나 이해할걸, 너도 나처럼 될걸, 이라는 게 부모가 되어보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2년 뒤 뛰어다니는 애들은 더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뛰는 애, 불판이랑 부딪히는 상상만 해도 절대 못 뛰게 할 것 같아요. 방금 나온 파스타에도 화상 입는 거 아시죠? 그거 방치인데 암묵적 방관 아닌가요? 저보다 앞선 선배 부모님들 신생아 때 돌 지나고 어린이집 등등 커가면 더 힘들죠. 열심히 육아하고 아이 키워내시는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죠. 저도 아마 그 시기를 지나 힘겹고 고되고 억울한 일도 생길 겁니다. 대충 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날이 불쑥불쑥 오겠죠. 그렇다고 에이스니 봐줘라 라며 합리화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힘듦을 아무도 모르는 남과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저와 비슷하게 그럴 겁니다. 애니까 참아, 애 소리니까 괜찮아, 애 똥이니까 괜찮아, 애니까. 그렇게 핑계로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고요. 합리화시키지도 말자고요. 모든 부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특정 일부분인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일부 부모님들로 인해 창피하고 억울했던 순간이 떠올라 쓴 글입니다. 두 번째 추가, 사실 육아하시는 분들 모두 힘든 게 더 보이고 안쓰러움이 더 크고 그렇습니다. 저도 육아를 하니 알겠더군요. 그래서 힘드니 바람이라도 쐬고 나오려니 오히려 배려 안 하는 부모들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더 많아요. 심지어 길 가다 담배 피는 젊은 청년들, 애기 보면 휙 돌아요. 조금이라도 냄새 안 가게 하려고요. 오히려 애기 데리고 나온 애아빠들이 아예 대놓고 연기 뿜는데 우리 애도 맞는 거 너네 애라고 내가 피하겠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되어도 다 같은 부모가 아니구나. 내가 이 식당에서 아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 시끄러워지는 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다른 부모가 또 와서도 편하게 식사하고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저 편하자고 아닌 사람들이 더 많고요. 아무튼 천천히 댓글 다 읽고 맘충이라는 단어 빼고 부모, 비정상 부모로 바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쓸모가 있나 싶지만 그 단어로 인상을 쓰이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제 글에 공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 글에 재수없음이 느껴졌다면 제가 말솜씨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애가 없으신 분들, 애를 다 키워내신 분, 현재 육아하시는 분, 세상에 비정상적인 행동이 뇌에 더 많이 박히겠지만 정말 일부이고 열심히 육아하고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 조동 모임 10명인데 10명 다 가방에 똥기저귀 챙길 비닐 챙겨가고 어딜 가도 항상 자리를 뜰 때 10이면 10, 다 뒷정리 최대한으로 하고 나올 정도로 정상 부모들이 더 많아요. 애 울면 다 같이 달려들어 달래고 대신 안아주고 등등 노력합니다. 어딜 가도 비정상은 정말 소수이니 애기 안고 어디 들어오면 아직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눈치 주고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제 글에 특정 단어로 많은 분들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을 되도록이면 많이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구할 마땅한 곳이 없어서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 이혼한 부모의 손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친가 쪽 조부모님이 걷어주셔서 20대 중반까지 성장한 여학생입니다. 조부모님 손에서 시골에서 자라 그저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만 공부하던 학생이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받고 도시로 대학을 가게 된 건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그때서야 제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제 생각을 비웃듯이 생활고에 허덕이지 않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은 저를 더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학년 때 4점대를 유지하던 성적은 전공 수업을 들어가면서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어 2년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죽지 말라는 법은 없듯이 휴학하는 동안 하늘이 보내준 사람인 듯 정말 좋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와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 덕분입니다. 2년 휴학으로 원서 쓸 시기를 놓쳐 고민을 하던 제가 공무원이라는 길을 발견했고 현재 지금 공무원 공부 중에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약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모아놓은 돈도 없으며 오히려 학자금 대출로 500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결혼을 생각 중이시고 남자친구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은 한번 도전해봐라. 떨어져도 결혼시킬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 확신은 없지만 계속 도전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적당한 일자리를 알아보고 내년 결혼 생각 중이신 날까지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일을 지금 시작하나 나중에 시작하나 별 차이 없다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도 아니고 경쟁률의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제가 뵐 낯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조언을 구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언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하는 시험은 간호직 공무원 8급이고요. 경력 경쟁이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 있는 분들끼리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커트라인이 90점대입니다. 두 번째 추가,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올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썼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많이 놀랐어요. 정말 뜻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라는 첫 댓글을 보고 밤새 공부하고 잠들어 이제 글을 확인했는데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서 쓸 시기가 놓쳤다고 말씀드린 것은 간호학과는 보통 연초부터 9월달까지가 원서 접수 시기 면접이고 저는 2학기인 9월에 복학했기 때문에 올해 원서 접수할 것을 생각했어야 했어요. 간략하게 적었지만 학생 시절 저는 학교 다닐 때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수업하며 자전거로 15분 거리를 점심시간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며 집에서 밥 먹고 오고 또 실습하면서 하루 한 끼 사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휴학하기 전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실습 시간을 대여근무로 몰아넣고 쉴 틈 없이 오후 11시까지 아르바이트 생활도 하며 빠듯하게 살았어요. 마지막 학기엔 남자친구 부모님의 도움으로 시간도 금전적으로도 여유롭게 학기를 마칠 수 있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졸업 후에 당장 한 달 기초생활수급으로 나오는 지원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어서 여유있게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무조건 이번 연도까지만 공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으셔도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잘할 거야 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 부담감이 너무너무 많아 숨막힐 정도지만 많은 분들이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시고 또 응원해주는 남자친구가 있어 이번 연도만 정말 코피 터지게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또 고아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운하시겠다고 하신 댓글을 보고 아차 싶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여태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꼭 잊지 않을게요. 가난한 사람이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정말 잘 살게 되어서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도 이런 저를 알고 시험에 떡 붙여주고 저는 신나서 후기 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고생했다고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볼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